자, 봅시다. 다들 프린트 받으셨죠, 그죠? 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해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1930년대의 무장투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 1930년대, 40년대 일본이 한반도를 어떻게 식민지로 지배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수업을 했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어서 그래서 그런 어떤 1940년대 일제의 식민지배 정책에 맞서서 한국에서의 독립운동가들은 어떠한 식으로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이어나갔느냐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볼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다른 반에서 수업을 해보니까 이 1930년대의 무장투쟁을 이해하려면 1920년대에 있었던 무장투쟁에 대해서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기업을 학생들이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먼저 1920년대 무장 독립투쟁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좀 이야기를 하고 마저 이어서 이번 시간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너네 반에 분필 홀더 같은 거 없니? 선생님들 다 맨손으로 쥐고 쓰시니? 분필. 아, 내가 홀더를 가져온다는 게 아까 전에 없어요? 네, 그냥 하지 뭐.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전에 이런 거 배웠었어요. 1910년대에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되면서 국내에서 일제의 식민 지배와 맞서 싸우는 무장 투쟁이 전개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뭐 9월산대, 천마산대, 보합단 뭐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하지만 국내에서는 일본과 맞서서 무장 투쟁을 전개하기가 쉽지 않았죠. 일본의 탄압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은 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국내에서 이 무장 투쟁을 하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많은 숫자가 일본의 감시와 탄압을 피해서 만주로 이동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1920년대 초로 가게 되면은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무장 투쟁이 이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떠한 성과들이 있었느냐? 이 홍범도 같은 사람을 중심으로 봉오동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여서 승리를 거두었던 봉오동 전투 같은 것에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봉오동 전투로 인해서 만주 지역의 독립군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들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만주는 중국 땅이다 보니까 일본 군을 동원하려면 명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만주에 있는 마적대를 매수해서 일본 영사관을 공격하게 만드는 사건을 벌였죠.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훈춘 사건이라고 하는 거 있었어요. 그죠? 대충 들어본 기억은 나죠. 그죠? 한국사가 중간고사를 안 봐서 한티리도 복습도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 번쯤 들어본 생각은 나죠? 네. 네. 자, 그래서 훈춘 사건이 계기로 일본군이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을 해서 만주 지역의 독립군을 잡으려고 했습니다만은 이 홍범도 장군이라든지 아니면 김자진 장군 이런 사람들이 일본군을 청산리 지역으로 유인해서 그들에게 큰 승리를 거두었던 청산리 전투, 청산리 대첩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 일본의 경우에는 이 만주 지역의 한국 독립군들을 잡으려면은 얘네들만 싸워야 될 문제가 아니라 만주 지역에서 얘네들을 돕고 있는 한국인들을 먼저 잡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 만주 지역에 간도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한국인들의 촌락을 불태우고 살해하는 이른바 간도 참변이라고 하는 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그죠? 배운 기억 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이 간도 참변을 경험하게 되면서 독립군들은 더 이상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기 어렵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독립군들 가운데 일부가 소련 지역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죠? 자, 근데 소련 지역에 들어갔을 때 소련군이 요구했던 무장 해제의 조건 등등등을 놓고서는 마찰을 빚다가 일부 독립군들 사이에서 의견 대립 등으로 인해서 총격전이 벌어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던 자유시 참변 같은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었다라는 거 우리가 예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네. 자, 그래서 1920년대 초에 이런 일들을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 1920년대 중반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920년대 초에 이러한 어떤 어려움을 겪었던 독립군들의 경우에는 서로 모이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게 되는데 그게 각각 무엇이었냐면은 이른바 삼부의 성립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혹시 들어본 기억이 나나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라고 하는 세 개의 독립군 조직을 만들면서 이 만주 지역의 독립군들의 통합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기억이 안 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 화가 나요. 만주 가서 걔네들 때려 잡아야 되는데 만주가 남의 나라 땅이다 보니까 일본인군이 마음대로 군대를 동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쓰냐면은요, 이른바 미스야 협정이라고 하는 것을 맺게 되죠. 만주 지역의 군벌이었던 장쩌린이라는 사람들에게 한국의 독립군들을 잡아서 일본에다 넘기면 포상금을 주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미스야 협정 같은 것들이 맺어지게 되면서 만주 지역에서의 독립군들의 활동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1920년대 후반으로 가게 되면은 이 만주 지역의 독립군들 사이에서 어떠한 노력이 이루어지게 되느냐? 첫 번째, 미스야 협정 등으로 인해서 독립군들의 활동이 어려워졌던 점도 있고요. 또한 한편 당시 1920년대 후반 국내에서는 어떤 운동이 전개가 되고 있었냐면은 신간에 배운 기억 나나요? 네, 민족 유일당 운동이라고 하는 이 민족 운동 단체들의 하나의 통합을 이루기 위한 노력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이 만주 지역에도 영향을 주게 되면서 만주에서 삼부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삼부의 통합 시도가 이 만주 지역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합이 잘 됐나요? 잘 안 됐나요? 잘 안 됐어요. 그죠? 내부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이 통합을 이룰 것인가 등등의 의견 대립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통합이 최종적으로는 성공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통합을 하긴 하는데 하나로 통합하지 못하고 각각 무엇과 무엇으로 통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화면에 보이지 않나요? 네, 삼부 통합운동의 결과 북만주에서는 혁신의회라고 하는 것으로, 그리고 남만주에서는 국민부라고 하는 것으로 둘로 나뉘어서 두 개로의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오늘 배운 내용이랑 이어지는 거예요. 정리가 좀 되셨나요? 네. 자, 그리고 이후에 혁신의회는 한국독립당으로 개편이 되고요. 국민부는 조선혁명당으로 개편이 됩니다. 아마 이런 얘기 잠깐 했을 거예요. 정부의 형태보다는 정당의 형태가 활동하기 좀 더 낫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어서 이후에 정부 형태보다는 정당의 형태로 독립운동이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정당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독립군들의 경우에는 각각 이 정당 아래 소속되어 있는 독립군들로 편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독립당 아래에 지청천이 이끄는 한국독립군이 편성이 되었던 것이고, 조선혁명당 아래에 양세봉이 이끄는 조선혁명군으로 편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1930년대 초반에는 바로 이들 두 개의 독립군 조직에 의한 무장투쟁이 전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1930년대 초, 1931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바로 만주사변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죠? 이것은 바로 어떤 사건이었냐면은 경제 대공황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일본이 만주를 식민지로 만들고자 만주를 침략한 사건, 그게 바로 만주사변이라는 사건이었고, 그 결과 일본의 꼭두각시 나라인 만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죠. 그죠? 그죠? 자, 그러면서 중국 내에 일본에 대한 감정이 더 좋아졌을까 나빠졌을까? 나빠졌겠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1920년대에는 미스야 협정처럼 중국 사람들이 돈벌이를 위해서 한국 사람들을 잡아다가 일본에 팔아 넘기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만은 만주사변 이후로 가게 되면서 일본은 한국인들과 중국인이 공통적인 적으로 인식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중국인들의 항일 감정이 거세지게 되면서 한국인과 중국인들이 함께 힘을 모아 일본과 싸우는 것이 가능해진 상황이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북만주 지역에서는 한국 독립군과 중국 호로군이 연합을 해서 쌍성보라든지 대전자령 같은 곳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여서 승리를 거두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호로군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할 호자에 길 로자를 씁니다. 중국의 만주에 만들어진 철도를 보호하기 위한 군대 조직이 바로 호로군이라고 하는 조직이었거든요. 이들이 만주사변 이후에 일본을 적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서 한국 독립군과 함께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는 한중연합작전 같은 것들이 1930년대 초반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한편 남만주 지역에서는요, 조선혁명군이 이 만주를 지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중국의 의병 군대에 의용군과 함께 힘을 합해서 영릉가라든지 흥경성 지역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여서 승리를 거두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어떤 전투의 성과들의 경우에는요, 아직까지 일본이 만주를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승리였어요. 거꾸로 말한다면은요, 시간이 지나게 됨에 따라 일본이 만주 지역을 장악하고 안정적으로 지배해가게 되면서 이러한 승리를 거두기 어려워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지청천을 비롯한 한국 독립군의 경우에는 더 이상 만주에서 무장투쟁을 벌이기 어렵겠다라는 판단하에 중국 관내로 만리장성 이남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중국이라고 불러왔던 중국 땅 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뭐 중국 관내 그릴 필요 있을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만리장성을 그리거든. 이제 만주라고 하면은 여기를 말하는 것이고, 중국 관내라고 하면은 만리장성 이남의 전통적인 중국의 지역을 일컬어 중국 관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자, 그리고 조선혁명군을 이끌던 양세봉의 경우에는 일본에 보낸 스파이 일제 밀정에게 목숨을 잃게 되면서 지도자를 잃은 조선혁명군의 경우에는 이후에 그 세력이 크게 약화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만주에서 있었던 한국인과 중국인들의 연합은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했어요. 바로 공산당 조직에 의한 연합이었는데요. 그 사례도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제히 만주 침략이 이루어지게 되자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도 반일 통일 전선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냐, 일본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한국인과 중국인이 함께 손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주장들이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 아래 동북 항일 연군이라고 하는 군대 조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동북은 만주를 뜻하는 것이고요. 항일은 일본과 맞서 싸운다라는 것이고, 연군은 연합된 군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중국 공산당의 지휘를 받는 중국 공산당 산하의 군대가 동북 항일 연군인데, 이 안에는 사실 중국인과 많은 한국인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군대 조직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리고 일본이 만주를 장악한 상황에서 그들과 게릴라전을 통해서 맞서 싸우는 항일 유격전을 전개했던 조직, 그게 바로 동북 항일 연군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는 거의 안 배웠어요. 왜냐면은 여기는 북한 정권을 세운 김일성 같은 이런 사람들이 활동했던 조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아예 금기시 되어 있던 시절도 있었죠. 반대로 북한에서는 북한 정권이 탄생하게 되는 거의 시작점으로 보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으로 배우는 게 바로 이 동북 항일 연군입니다. 자, 그래서 동북 항일 연군 안에는 많은 한국인 지휘관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한국인들이었기 때문에 국내로 진입을 해서 일본군과 맞서 싸우고 싶어 했어. 그래서 동북 항일 연군 안에 있는 한국인 지휘관들이 만주 그리고 함경도 일대에 있는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1936년에는 조국광복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만주에 있었던 조선혁명군의 일부, 그리고 국내에 있었던 함경도 지역의 천도교를 믿는 사람들, 민족주의 세력들, 이런 사람들을 통합을 해서 민족통일전선 단체로서 조국광복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거든요. 이 조국광복회 활동의 가장 대표적인 성과로 꼽히는 게 뭐냐면은요, 함경도에 들어가서 국내 진입작전을 통해서 일제 행정기관을 공격하고 나온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동북항일연군의 보천보 전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김일성이 본격적으로 이 공산당 지도자로 떠오르게 되었던 결정적인 계기였던 게 바로 이 보천보 전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1937년 김일성이 주도해서 함경남도 갑상군 보천면의 경찰 주재소, 면사무소 등을 습격하고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정치 선전 활동을 하고 돌아왔던 전투가 바로 보천보 전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함경남도 갑상군 보천면에 경찰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 면사무소에 몇 명이나 일본인이 있었을까?
사실 별로 없었다고 해요. 열 몇 명 정도 있는 수준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작은 전투의 규모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 보천보 전투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 보천 지역에서의 어떤 전투를 경험하게 되면서 일제의 경우에는 사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한국 독립군이나 조선혁명군 같은 애들이 사라지거나 중국 관내로 이동하고 난 이후에 무장투쟁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보천보 전투를 통해서 만주 지역에 아직까지 이런 무장투쟁 단체들이 남아있음을 알게 됐던 사건이 바로 또 이 보천보 전투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이해되나요? 네. 자, 그래서 이후에 일본이 1939년부터 만주 지역의 이러한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대규모의 소탕작전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세력이 크게 위축이 되면서 김일성을 비롯한 이 동북학년연군에서 활동을 했던 공산당에 해당하는 독립운동가들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소련으로 1940년대에 이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해방이 이루어질 때 북한에 소련군과 함께 들어오게 되면서 그들의 힘을 등에 업고 북한 정권을 창출해내는 이런 역할들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었나요?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만주 지역에서의 무장 독립투쟁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만리장성 이남의 중국 관내로 이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이후에 중국에서 어떤 식으로 민족운동이 이어지게 되었는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역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잘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사실 1년 동안 한국사 수업하면서 제일 머리 아프고 제일 아이들이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는 부분이 사실 여기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배울 때 잠깐 또 언급을 하고 넘어갈 부분이 될 겁니다. 잘 한번 이해를 하고 들어두도록 합시다. 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중국 관내로 이동을 해왔어요. 왜냐면 만주 사변으로 인해서 만주도 일본 땅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중국 관내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이 중국 관내에 들어와서도 앞으로 우리가 어떤 나라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상의 차이라든지 독립운동의 방법 차이 등으로 인해서 민족운동은 수많은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민족운동의 가장 큰 한계, 어려움은 무엇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끝내 해방이 이루어질 때까지 통합을 끝끝내 이루지 못했던 것이 굉장히 큰 아픔이고 한계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때 당시에는 이런 이념적인 성향에 따른 방법론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이 추구했던 해방 이후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하나로 힘을 뭉쳐도 모자를 판에 분열만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독립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민족운동가들이 통일된 하나의 어떤 라인을 만들자, 전선을 만들자라고 하는 주장이 나오게 되면서 중국 관내에서 통일된 항일 정선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과거 의열단을 만들었던 김원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기억나나요? 나면 참 다행이죠. 1920년대 무장 독립투쟁할 때 의열투쟁 단체로 의열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아나키즘, 무정부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일제 식민통치기간 조선총독부라든지 종로경찰서 같은 데에다가 폭탄을 던져서 하는 이런 어떤 활동들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의열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걸 만든 사람이 김원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몇몇 어떤 경찰서에 폭탄 던지고 몇몇 일제 요인들을 암살한다고 해서 일제 식민 지배가 끝나지 않더라. 그래서 본격적인 무장투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중국 관내로 넘어가서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 김원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네,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있어서 꽤나 중요한 인물인데 이 사람이 약간 사회주의적인 성향을 갖는 사람이었거든.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해방 이후에 북한으로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김구나 이승만 같은 사람에 비해서 이름을 잘 못 들어본 사람이긴 하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사실 그런 민족운동가들이 좀 많이 있기는 해요. 자, 아무튼 이 김원봉이 바로 이러한 통일된 한일전선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주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김원봉의 주도하에 사회주의 계열의 민족운동가들뿐만 아니라 조소왕이 이끄는 한국독립당이라든지 지청청이 이끄는 조선혁명당 등 민족주의 계열의 정당들도 모두 모아서 민족혁명당이라고 하는 정당과 민족운동단체를 1935년 난징에서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민족혁명당은 그래서 중국 관내 최대의 민족통일 전선 정당으로 앞으로 통일된 민족운동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정당이자 단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작부터 실패로 시작이 됩니다. 이 민족혁명당을 만드는데 중국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참하지 않은 게 있었으니 그게 바로 어디였느냐? 김구를 비롯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인들은 여기에 참여하지를 않았어요. 왜 참여하지 않았을까? 통일된 항일전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왜 참여하지 않았을까? 무슨 논리였을까? 3.1운동 이후에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의 민족운동의 지도부로 이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새로운 통합된 단체를 만든다라는 거냐? 통합을 한다면 어디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김구를 비롯한 임정의 요인들은 여기에 참여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1935년에는 이와 맞서서 중국 국민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창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시작부터 조금 좋지 못했어요. 자, 그리고 사실 이런 어떤 이념적인 성향의 대립의 문제를 쉽게 극복할 수가 없는 문제이긴 하죠. 민족혁명당을 만들었습니다만은 의열단 계열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 쪽에서 주도권을 점차 장악해 나가게 되자 조소왕 지청천과 같은 민족주의 계열의 경우에는 역시 너네는 함께 못하겠어 라고 하면서 민족혁명당을 이탈해서 어느 쪽으로 가게 되느냐? 같은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어느 쪽? 임시정부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넘어가도 될까요? 네, 그러면서 김구의 한국국민당과 조소왕의 한국독립당, 지청천의 조선혁명당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안에서 모이게 되는 것이고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라고 하는 중국 관내의 민족운동의 통합단체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었나요? 자, 여기 부분 아까 어렵고 복잡하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처음 들어보는 단체 이름들 많이 나오고요. 얘네가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헷갈리게 만들거든요. 이해해요. 선생님도 여기 처음 공부할 때 되게 어려웠습니다. 어떤 식으로 잘 파악해 두시면 되느냐? 이름과 정당의 이름과 그 정당의 사상적 성향을 중심으로 파악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주의 계열, 민족주의 계열 그리고 통합이 시도되었던 단체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성향에 따라서 시간대별로 정리를 해 두시면 그래도 조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쨌든 그래도 어렵지만은 그런 부분들 좀 염두에 두시고 같이 좀 들어두셨으면 좋겠네요. 되었나요? 네. 자, 그 다음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자, 아까 이야기했었죠, 그죠? 이 민족혁명당에서 어떤 사람들이 빠져나갔어요? 조소왕, 지청천 같은 민족주의 계열들이 빠져나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민족혁명당 안에는 어떤 계열의 사람들이 많이 남아도 있었을까? 그렇죠. 사회주의 계열의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 사회주의 계열의 사람들이 이후에 다른 단체들을 통합을 해서 1937년에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고 하는 것을 결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민족전선연맹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통합된 단체이긴 합니다만 어떤 성향이 강한 단체였을까? 민족주의가 빠져나갔으니까. 사회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단체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 조선민족전선연맹의 경우에는 중국 국민당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독립군 조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서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독립군 조직을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중국 국민당의 경우에는 이 만주사변 이후에 항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 조선인들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후에 조선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면서 이 한국에 대한 독립을 약속하기도 하고요. 나아가서 항일의 수단으로 또 이용하기도 하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둘 사이에 이제 콜라보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들의 지원을 받아서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군대를 창설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조선 사람들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일본어 같은 게 굉장히 능숙했기 때문에 정보 수집, 포로 신문, 후방 교란 같은 것들을 담당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군들이 포로로 잡혀와 그러면은 일본어로 신문을 하게 되면서 그들로부터 정보를 캐내고 일본 군인 척해서 일본군에 들어가서 뭐 정보를 캐낸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게 그들을 어지럽히다 혼란을 만들어낸다든지 같은 이런 어떤 활동들을 주로 했던 단체가 바로 조선의용대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다시 말해서
보조적이고 비전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조선 의용대의 경우에는 이러한 역할만 수행하는데 굉장히 조금 불만이 많았어요. 우리가 이 조선 의용대라고 하는 독립군 조직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진짜 목적은 일본군과 싸워서 이기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실 이런 어떤 보도적인 역할만 자꾸 맡기는데 불만이 있었던 거야. 이들은 사실 중국 국민당과 별개의 군대이긴 했습니다만은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진 군대였기 때문에 이 중국 국민당의 이러한 어떤 소나기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던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이 중국 국민당의 경우에는 별로 적극적으로 항일 투쟁에 나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지금 일본이 만주사변 이후에 중일전쟁을 일으켜서 중국 본토를 막 침략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항일 투쟁에 적극적이지 않았을까? 소극적이었을까? 네, 이유는 뭐냐면요, 중국에는 중국 국민당만 있었나요? 중국 뭐도 있었죠? 공산당도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일본이 이 전쟁에서 패해서 물러나게 된다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게 불보듯 뻔할까요? 중국을 장악하기 위해서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이 서로 싸우는 일이 벌어질 게 불이 보듯 뻔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사실 이 중국 국민당을 이끌었던 장제스라고 하는 사람은 항일 투쟁보다 어느 쪽에 더 신경을 쓰고 있었느냐? 대공산당 투쟁에 훨씬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국 사람들도 중국 국민당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었고요. 그 아래 영향력을 받고 있었던 조선 의용대의 경우에도 많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국 관내에는 한국인들의 숫자가 적어서 의용대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웠고요. 일제와의 직접적인 전투를 원했는데 소극적으로 항일 투쟁을 하고 있어서 국내로 여차하면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중국 관내 중국 본토와 한국 땅과 중국 관내의 땅은 워낙 거리가 멀다 보니까 여차하는 국내로 진격해 들어가기도 어려웠던 것이에요. 게다가 중국 국민당의 경우에는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조선 의용대의 경우에는 대놓고는 아니지만은 사회주의적인 성향을 갖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념적인 갈등 등으로 인해서 결국 중국 국민당의 소나기를 이 조선 의용대는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래서 조선 의용대 창립 사진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분이 이제 김원봉 모습이죠. 그리고 주변에 이제 그 국민당 계열 사람도 있는데 안 보이네. 자, 그래서 조선 의용대는 원래 여기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탄생한 곳이죠. 네, 여기에서 원래 이제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졌었는데 중국 국민당의 소극적인 항일 투쟁 그리고 중국 관내에서 국내와의 거리가 멀어서 국내 진입이 어려운 점 그리고 또 한국인들의 숫자가 적어서 투쟁을 확대해 나가기 어려운 점 등으로 인해서 조선 의용대의 경우에는 중국 국민당과 결별을 서약을 하고 화북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런데 이 화북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찾아봤는데 옛날에는 조선 의용대 내부에서 어떤 의견 대립으로 인해서 둘로 나뉘어졌다라고 했는데 최근 연구에 보면은 의도적으로 나눈 것이다라는 이런 어떤 얘기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화북 지역으로 이동하다. 왜 화북으로 갔느냐? 화북의 경우에는 국내랑 거리도 가깝고 그래도 많은 한국인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화북 지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류양에서 옛날에 낙양이라고 불리던 곳이에요. 여기에서 조선 의용대가 둘로 나뉩니다. 일부는 화북으로 이동을 해서 연안 지역으로 가게 되고요. 나머지 일부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자리 잡고 있었던 충칭 지역으로 가요. 그러면서 조선 의용대 일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국 강복군에 합류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해되나요? 네, 다시 한번. 자, 그래. 원래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진 조선 의용대, 중국 국민당의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그들을 떠나서 북쪽 화북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류양에서 둘로 나뉘어지게 되었다. 일부의 경우에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쪽에 합류하게 되지만 나머지 일부의 경우에는 화북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조선 의용대 화북지대라고 하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게 되고요.
있고요. 이후에 1940년대 이 화북지대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다른 한국인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새로운 독립운동을 이어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만주에서의 무장투쟁은 중국 관내로 왔다가 이후에 중국 관내에서의 항일투쟁의 경우에는 이렇게 화북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주의 계열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민족주의 계열로 나눠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1940년대의 항일투쟁이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1930년대에 만주와 그리고 관내에서 있었던 이 독립운동, 무장투쟁에 대해서 쭉 한번 이야기를 봤거든요. 자, 여기 부분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울 1940년대 항일 무장투쟁하고 이어지는 부분이거든요. 다음 시간 수업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여기 마지막에 봤던 부분들 있죠, 그죠? 여기 부분들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하고 수업을 들으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1940년대 무장투쟁, 항일투쟁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